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요. 곧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가 있습니다. Legiance Inc. 티커는 LGN인데요. 오늘 이 회사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LGN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뭐랄까 에너지 전환, 그리고 건물 현대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딱 가운데 서 있는 회사거든요. 특히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제죠. 인공지능, AI하고 데이터 센터 붐,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거론되면서 시장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에너지 효율성, 지속 가능성, 또 AI 인프라 투자, 이런 키워드가 다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회사의 사업 모델, 그 강점과 기회는 뭔지,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번 IPO 구조까지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장 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도 좀 해보고요. 저는 특히 이 회사가 가진 성장 잠재력, 그리고 시장 기회,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건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레지언스의 지속적인 손실 문제라던가 또 생각보다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그 세계 최대 사모펀드죠. 블랙스톤. 이 블랙스톤의 영향력 아래 놓인 지배구조 문제. 이런 좀 더 신중한 관점에서 잠재적인 위험성을 한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겠죠. 좋습니다. 기회와 위험, 양쪽 측면을 모두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먼저 레지언스 잉크,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스스로를 에너지 전환 촉진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슬로건이 인상적이긴 했어요. 에너지 전환 촉진자.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건물을 설계하거나 짓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건물의 핵심 시스템, 우리가 보통 MMP라고 부르죠. 기계, 메케니컬, 전기, 일렉트리컬, 그리고 배관, 플러밍. 이 MMP 시스템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실제 설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유지 보수까지 말 그대로 건물의 탈탄소화, 그리고 성능 개선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스톱 솔루션이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건물의 기획 단계, 심지어 재무 단계부터 시작해서 설계, 시공, 그리고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수명 주기를 다 오른다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여러 업체를 일일이 상대할 필요 없이 그냥 레지언스 한 곳을 통해서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복잡한 건물 시스템 관리를 단일 창구로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분명 고객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겠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운영상의 복잡성이라는 과제도 동시에 또 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서비스 라인을 제공해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내부 인력 규모도 상당하던데요. 네, 맞아요. 인력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어쩌면 해외까지도 흩어져 있을 수많은 인력과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건물의 전체 수명 주기를 책임진다는 건 그만큼 장기적인 위험 부담까지 안고 간다는 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물론 운영 효율성 관리는 성장하는 모든 기업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 당연히 도전 과제죠. 하지만 레지언스가 보유한 그 내부 역량을 좀 살펴보면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회사가 무려 1,200명이 넘는 전문 MEP 엔지니어와 컨설턴트를 내부 직원으로 두고 있고요. 1,200명이요? 엔지니어만? 네. 엔지니어와 컨설턴트만 1,200명 이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3,300명 이상의 숙련된 기술 인력, 그리고 현장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와, 합치면 거의 5,000명에 육박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방대한 전문가 풀을 회사 내부에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부 하청에 많이 의존하는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품질로 수행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확실히 내부 인력 비중이 높다는 건 품질 관리 측면에선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파편화되기 쉽거든요. 여러 업체들이 각자 자기 분야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전스는 이런 시장에서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건물 있죠. 넷제로 빌딩. 이걸 1000만 제곱피트 이상 설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1000만 제곱피트요? 네. 그리고 2만 5천 개가 넘는 건물. 이걸 면적으로 환산하면 총 55억 제곱피트에 달하는 엄청난 공간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컨설팅을 이미 제공했습니다. 55억 제곱피트.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렇죠.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인력 규모나 과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운영 복잡성 문제,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 회사가 집중하는 분야가 들어보니까 기술적으로 더 까다로운 건물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면 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점이 레전스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레전스는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보다는 기술적으로 훨씬 고도화되고 특수한 환경 제어가 필요한 소위 미션 크리티컬 시설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미션 크리티컬 시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대표적으로는 막대한 전력 공급과 또 그걸 시키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또 아주 정밀한 온도, 습도, 공기청정도가 중요한 생명과학 연구시설이나 제약공장, 그리고 첨단 의료 장비들이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헬스케어 시설, 병원 같은 곳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이 많이 적용되는 고등교육시설, 대학교 캠퍼스 같은 곳들도 주요 타겟 시장입니다. 확실히 일반 건물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들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2024년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런 고성장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레지언스가 단순히 아무 건물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뭔가요? 바로 인공지능, AI, 시장 성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AI 기술 혁신이 정말 눈부시잖아요. 네,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AI라는 게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이 극도로 중요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I 학습시키려면 전기 엄청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레지언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규 건물 프로젝트 수주 잔고, 즉 백로그 중에서 무려 40%가 바로 이 AI 관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40%나요? 신규 수주 잔고의 40%가 AI 데이터 센터라고요? 네, 무려 40%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레진스가 단순히 그냥 전통적인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를 넘어서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술 테마인 이 AI 혁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40%라는 숫자는 확실히 강력하네요. 지금 IPO 시장 분위기에서 AI 관련주라고 하면 일단 주목받으니까요. 그렇죠. IPO 시장에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주가 상승을 이끌 강력한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테마에만 기댄 것도 아니에요.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거 아시죠? 네, IRA,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맞습니다. 이 IRA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오래된 노후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조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 관련 프로젝트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도 IRA 지원 대상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정부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AI라는 아주 강력한
하지만 단기 모멘텀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모두 잡고 있는 셈이죠. 네, 그 EA와 데이터 센터 연관성, 그리고 IRA 수혜 가능성. 이 두 가지가 현재 레젠스의 가장 강력한 투자 매력 포인트라는 점은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주 잔고의 40%가 AI 관련이라는 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좀 신중하게 봐야 할 점이 있어요. 특정 산업,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투자 열기가 아주 뜨겁게 집중된 이 AI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만약에요, 이 AI 기술 발전 속도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거나 혹은 관련 투자가 지금은 너무 과열된 양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조정 국면에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강화된다면요. 그러면 레젠스의 성장세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특정 테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그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IRA 같은 정부 정책 기반 사업 역시 그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변수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이라는 건 언제든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정될 수도 있고 심지어 폐지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정책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레젠스가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이 AI 외에도 다른 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또 특정 테마나 정책 변화에 대한 위험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이 AI 열풍이 영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다각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죠. 하지만 레전스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요소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의 존재입니다. 아, 블랙스톤이요. 그쵸. 대주주죠. 네, 레지언스는 2020년에 이 블랙스톤의 인수가 되었고요. 블랙스톤은 인수 이후에 단순히 재무적인 투자에만 그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레지언스의 사업 규모와 서비스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M&A를 많이 했어요? 네, 보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많이 키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IPO 이후에도 이 블랙스톤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 후에도 의결권의 약 74%를 계속 보유하게 되거든요. 74%요? 와,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네요. 네, 그래서 나스닥 규정상 피집의 기업, 컨트롤드 컴퍼니라는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아주 큰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이게 강력한 신뢰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의 증표요? 어떤 면에서요? 생각해보세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집단인 블랙스톤이 IPO 이후에도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 이건 블랙스톤 스스로가 레지언스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블랙스톤이 믿고 계속 끌고 가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블랙스톤이라는 그 이름값, 그 명성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니까요. 하지만 일반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 피집의 기업이라는 지위는 오히려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지배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의미합니다. 지배구조의 불균형이요? 네. 피집의 기업은요. 나스닥 상장 규정상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을 인정받아요. 예를 들면 보통 상장 기업들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회사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사회이사로 채워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피집의 기업은 그럴 의무가 없어요. 또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하는 보상위원회, 그리고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지명기업 지배구조위원회. 이것도 원래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야 하는데 피집의 기업은 여기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런 예외 조항들이 있군요. 이게 그럼 뭘 의미할까요?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혹은 경영진에게 아주 막대한 보상을 결정한다거나 심지어 회사의 인수합병 같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지배주주인 블랙스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 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확실히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번 IPO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사실 새로운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기보다는 블랙스톤을 포함한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 즉 엑시트를 위한 유동성을 제공하려는 성격이 있다는 점도 투자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까지 고려하면 상장 이후에 회사가 내리는 결정이 항상 모든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지배구조 문제는 확실히 투자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성장성이나 재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레전스의 매출 성장세, 이거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성장률이 높긴 했죠. 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매년 평균적으로 약 39%씩 성장했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 성장세예요. 연평균 39%요? M&A 효과 포함해서요? 네, M&A 효과 포함해서 39%고요. 근데 그 효과를 제외하고 기존 사업만으로 봐도 이걸 프로포르마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봐도 연평균 16%라는 아주 견조한 유기적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자체 성장률도 16%면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12개월 TTM,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다 합산해보면 총 매출이 2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커졌죠. 2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아직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 상태라는 점은 사실이에요. 최근 12개월 TTM 기준으로 보면 약 4,8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원 넘는 순손실이고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봐도 2,764만 달러, 약 3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걸리죠. 계속 적자라는 거. 하지만 이게 고성장 기술 기업들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이나 인력 확보, 설비 투자 같은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는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도 초창기에는 정말 수년간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었잖아요. 네,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 적자 우려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군요. 수주 잔고. 네, 맞습니다. 바로 레젠스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28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 백로그입니다. 28억 달러. 아까 매출이 22억 달러라고 하셨는데 수주 잔고가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된 이 금액이 불과 1년 전하고 비교하면 29%나 증가한 수치예요. 증가율도 엄청나죠. 와, 성장세가 여전하네요. 이 28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발생할 미래 매출의 안정성을 아주 강력하게 담보하는 지표라는 겁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성장주 중심의 시장에서는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네, 이 막대한 수주 잔고는 투자자들에게 레지언스의 적자는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오히려 넘쳐나는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생기는 성장통이구나.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상장 당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28억 달러라는 수주 잔고, 그리고 연평균 39%의 매출 성장률, 이 숫자들은 분명히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이 이면의 재무 상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순손실 문제도 그렇고요. 더 심각한 건 부채 수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부채 수준이요? 어느 정도인가요? 2024년 말 기준으로요, 장기 부채만 해도 16억 6,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장기 부채만 16억 달러요? 네. 그리고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단기 부채까지 포함한 총 부채는 무려 21억 4,900만 달러입니다. 거의 21억 5천만 달러죠. 와, 총 부채가 21억 달러가 넘는다. 네, 근데 이 회사의 총 자산 규모가 약 23억 5,300만 달러 정도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부채 비율이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자기 자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빚이 있는 셈이죠.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다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부채는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경기 침체가 딱 발생할 경우에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요. 또 신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운영상의 유연성이 크게 제약받는 그런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는 부채 많은 기업이 확실히 불리하죠. 게다가요, 회사 스스로도 투자 설명서 S1에서 밝히고 있는 위험 요인이 있어요. 고정가격 계약 방식 때문에 원가 초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정가격 계약이면 처음에 계약한 금액으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중에 자재비나 인건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된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회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무리 수주 잔고가 28억 달러나 쌓여 있어도 그 계약들이 만약 수익성이 없는 혹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계약이라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원가 관리 능력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따라서 레전스는 앞으로 어떻게 이익을 내는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이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주가 상승에 계속 발목을 잡힐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무 건전성, 특히 부채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네요. 하지만 단기적인 IPO 흥행이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또 다른 강력한 긍정적 시그널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번 IPO의 부조 그리고 참여하는 주관사들의 면면입니다. 레잔스는 이번 IPO를 통해서 총 2,600만 주를 신규 발행해서 공모할 계획이거든요. 2,600만 주요. 네, 주당 희망 공모 가격 범위는 25불 달러에서 29불 달러 사이로 제시가 됐습니다. 25불에서 29불 사이. 네, 만약에 중간값인 27불 달러로 최종 결정된다면 이번 공모를 통해 약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요. 이때 회사 가치는 약 27억 달러로 평가받게 됩니다. 만약에 상단인 29불 달러로 결정되면 기업 가치는 3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공모 규모가 상당하네요. 7억 달러면. 그렇죠. 그리고 시장 반응이 아주 뜨거울 경우를 대비해서 주관사들이 추가로 316만 주를 더 매입할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어요. 초과 배정 옵션, 흔히 그린슈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그린슈 옵션도 있군요. 네, 이게 전체 공모 물량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상장 초기에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주관사들이 이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주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주관사단입니다. 주관사단요? 어디가 참여했나요? 이번 IPO의 공동 대표 주관사는요. 골드만삭스하고 제프리스입니다. 아, 골드만삭스랑 제프리스요. 네임밸류가 있네요.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은행들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동 주관사단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을 보면요. 보파 세큐리티스, 바클레이스, 모건 스탠리, RBC 캐피털 마켓스. 와, 거의 뭐 탑티어 IB는 다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투자은행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명단 나열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이런 최상위 투자은행들은요, 자비들 평판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나 시장의 외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IPO에는 좀처럼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주관사단의 구성 자체가 레전스 IPO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와 뜨거운 관심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확실히 이 정도 주관사단이면 기관들 반응이 좋았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비록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주관사단이라면 이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로드쇼에서 목표했던 수요를 충분히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장 당일에 기관인들의 강력한 초기 매수세를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관사단의 명성이라는 게 IPO 초기 흥행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소위 딜 메이커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좀 돌이켜보면요.
아무리 화려한 주관사단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IPO 이후에 주가가 부진했던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주관사의 이름값이 장기적인 주가 상승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이번 IPO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초과했다, 오버서브스크라이브드 이런 명시적인 언급은 아직 없어요. 물론 주관사단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수요를 추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은 좀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죠. 그리고 설령 기관들의 관심이 높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의 투자 전략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워낙 대규모 물량을 공모가나 혹은 그 이하의 가격으로 배정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초기에 그냥 일정 수준의 수익률만 딱 달성해도 차액 실현을 위해서 빠르게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기관 물량 출회 가능성도 있군요. 그렇죠. 특히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높은 부채 비율하고 지속적인 순손실, 이런 걸 고려할 때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약 30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가 좀 다소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장 초기의 기관들의 매물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포장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가치, 그리고 숨겨진 위험 요인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상장 초반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일반 대중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를 보면요. 인지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레딧 같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국내 주식 커뮤니티들을 좀 조사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레전스 잉크, 이 LGN 자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요? 별로 언급이 없었군요. 네, 오히려 LGN하고 티커 심볼이 굉장히 유사한 NNG, 아시죠? 액화 천연가스, 리퀘파이드 내추럴 가스. 아, LNG요. 네네. 이 LNG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시니어 에너지라든가 벤처 글로벌 같은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티커가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LGN인데 LNG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N 하나 차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처럼 낮은 대중 인지도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낮은 인지도가 긍정적이라고요? 왜죠? 최근 몇 년간 시장을 좀 시끄럽게 했던 밈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주가가 막 비이성적으로 급등락하는 현상. 아, 그렇죠. 게임스톱 같은 거요. 네. 레젠스는 그런 밈 주식처럼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니까요. 과열과 급락의 위험이 적다는 거죠. 레젠스의 주가는 아마도 상장 초기에 주로 IPO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 가치나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비교적 정교한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좀 더 예측 가능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인지도가 밈주식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일리가 있네요. 비이성적인 과열은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LGN과 LNG, 티커 혼동 문제입니다. 아, 그 혼동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만약에요, 국제 유가가 갑자기 급락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 시장에 아주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부 투자자들이 이걸 LGN의 악재로 오인하고 그냥 무작정 투매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LGN 안 좋네 하면서 파는 거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LGN의 실제 사업 펀더멘털하고는 전혀 무관한데도 주가에 일시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위험 요인입니다. 네, 그건 정말 생각지 못한 변수네요. 그리고 또 낮은 대중 인지도는 곧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IPO 초기 주가 상승에는 물론 기관 매수세가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무시 못할 역할을 하거든요. 그쵸. 개인 매수세도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기관들의 초기 매수 강도가 기대에 좀 못 미치거나 아니면 상장 당일 전체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주가 상승 동력이 예상보다 훨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티커 혼동 문제랑 개인 투자자 관심 부족, 이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가장 실질적인 정보죠. IPO 일정하고 가격 결정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업데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일정이 어떻게 되죠? 레젠의 정확한 상장 예정일은요, 당초에 알려졌던 것과는 좀 다르게 2025년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아, 10일이 아니고 12일 금요일이군요. 네, 9월 12일 금요일 상장 당일에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9월 12일 금요일, 거래는 아마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 다 포함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2일 금요일. 알겠습니다. 전체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8월 15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첫 번째 상장 서류 S-1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9월 2일에 공모 주식수 2,600만 주하고 희망 공모가 범위 $25, $29 이걸 포함한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죠. 9월 8일 이 주간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 즉 로드쇼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공모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이번 주 안에 공모가가 결정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12일 금요일에 나스닥 시장에서 LGN이라는 티커로 첫 거래가 시작되는 일정인 거죠. 자,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이 강력한 주간사단 그리고 블랙스톤이라는 든든한 후원자, 여기에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시장을 사로잡는 성장 스토리,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매우 뜨거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분위기는 좋아 보이긴 해요. 따라서 저는 최종 공모가가 제시된 희망 범위 $25에서 $29에 최상단인 $29 또는 그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쩌면 $30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29 이상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만약 그렇게 결정된다면 이건 IPO 성공에 대한 시장의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거고요.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높게 시작하는 소위 IPO 팝 현상으로 이어질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종 공모가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가 상장 당일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만약에요, 시장의 기대나 지금 저희 예측과는 다르게 최종 공모가가 희망 범위의 중간값인 $27나 혹은 그 아래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건 기관 수요가 생각보다 약했다는 좀 실망스러운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공모가가 낮게 결정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상장 첫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위험 신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공모가가 얼마로 결정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자, 그럼 9월 12일 금요일 상장 당일의 리전스, LGON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요인부터 보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스러운 공모가 결정, 예를 들어 $27 미만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아까 그 티커 혼동 문제 있죠. 만약 상장일 즈음에 우연히 LNG, 액화천연가스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뉴스가 터져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걸 LGON 악재로 오인하고 매도세가 확산되는 경우, 이것도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하한근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반대로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요. 첫째는 예상대로 강력한 공모가가 결정, 예를 들어 28불 이상 혹은 29불 이상에서 결정되는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는 상장 직후에 이 IPO를 주관했던 골드만삭스나 제프리스 같은 주요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레젠트에 대해서 매수, 바이 의견과 함께 아주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아, 주간사 리포트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이게 나오면 추가적인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저희 분석을 따르면 최종 공모가는 아마도 27.50에서 28.06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중간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상장 당일 시초가는 29불에서 31불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모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죠. 시초가가 29불에서 31불 사이. 네. 그리고 장중에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또 그날 전체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겠지만 30불에서 최고 34불 수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30불에서 34불까지요.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예측일 뿐이고요. 실제 시장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리젠스 잉크, LGNN의 IPO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리젠스는 에너지 전환과 AI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강력한 시대적 흐름에 올라탄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라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28억 달러에 달하는 탄탄한 수주 잔고는 미래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고 블랙스톤이라는 든든한 후원자와 월스트리트 최고 투자은행들로 구성된 화려한 주관사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장 당일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 소위 IPO 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순손실 상태와 21억 달러가 넘는 높은 부채 수준은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고요. 또 블랙스톤이 지배하는 피지배 기업 구조는 우리 같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정가격 계약에 따른 원가 초과 위험과 예상치 못한 LGN-LNG, 티커 혼동 가능성이라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결국 리젠스 IPO는 높은 성장 잠재적이라는 기회와 재무적이고 구조적인 위험 요인들이 공존하는 그런 투자 대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에서 각자의 투자 기준과 또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상세하게 분석해드린 이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레긴스 잉크 IPO 분석 내용은 저희 미국 주식 이슈워치의 자체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모든 투자 결정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 책임은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아시다시피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따르므로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 탐색과 본인만의 투자 원칙에 따른 신중한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나 약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 정보를 교차 검증하시는 자세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